자, 이번에는 발해 역사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발해 역사 관련돼서 이제 잠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간혹가다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발해 역사를 이제 볼 때 이제 어디에 중점적으로 보시냐면 다섯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가 이제 발해의 어떤 정치제도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무왕하고 문왕의 업적 같은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발해 대외관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유독공의 발해고 있죠. 그래서 남북국 논 같은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동북공정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왜 우리나라 역사인가? 아, 요게 이제 이런 게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 발해 역사를 들어가기 전에 이 발해의 어떤 역사의 기록 관련된 내용을 좀 볼 필요 있는데 이게 이제 발해 역사가 기록이 별로 안 남아 있어요. 발해 자체의 역사서는 지금 없어졌고요. 발해인도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역사 서술했을 거라 보고 있지만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주변에 있었던 이제 그 민족들, 국가들 역사에서에는 발해가 언급돼 있죠. 그래서 우리 구당서, 신당서, 그 다음에 일본과 교류했기 때문에 일본기, 그다음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가 요잖아, 요사. 등등 몇 개의 이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것도 뭐 전문적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발해 관계 속에서 몇 개 파편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구하기가 좀 힘들어. 그리고 이제 발해 왕실 계보 안에서도 이게 제도 확립이 안 돼. 그래서 왜냐면 이제 초창기 때 왕들은 좀 나와 있는데 뒤에 중후기 때 왕들은 띄엄띄엄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역사 연구가 좀 힘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이 발해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정치적인 의미가 또 있어요. 지금 현재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이 발해의 역사를 어떻게 기속시키냐에 따라서 상당히 주변국하고 또 영토하고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건데 보통 발해와 역사와 관련된 나라들이 중국이나 뭐 러시아, 연해주 지역이 지금 러시아 땅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 북한, 일본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발해 역사에 관심이 있는데 중국은 동북공정에 따라서 발해 역사는 그 말갈족의 역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은 그래서 이제 당연히 말갈은 예전에 이제 여진족 만주족과 관련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러시아도 똑같이 이 발해를 말갈족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고우 역사가 아니라 이건 자신들이 지금 연해주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해주의 어떤 영국권, 그러니까 연해주 소수민족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이제 러시아에 편입돼 있죠. 이 소수민족의 역사라고 강조해야지 연해주의 어떤 그 영국권을 주장할 수 있잖아. 그런 측면에서 주장한 거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그 어떤 말갈족의 역사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한국과 북한,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제 뭘 보냐면 일단 지배층은 고구려인이고 피지배층은 말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 이원적인 국가 형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게 우리나라하고 인식이 비슷하다는 게 똑같다는 게 좀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도 이것도 이제 뭔가 약간 정치적 의도가 있어요. 이런 의식이 생긴 게 이제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주 지역의 이제 오족 연합을 강조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뭐냐 만주족 그 바다 역사를 접근했기 때문에 이렇게 본 거고 또 일본의 입장일 때는 그 조공국가 있죠. 그러니까 바다를 자신의 조공국으로 봐요. 왜냐면 소일공기에 보면 바다가 뭐 계속 조공을 바쳤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일 때 이 바다가 바쳤다는 거는 고려가 바쳤다는 게 낫겠죠. 이 고구려가 예전부터 조을 바치고 바다가 고구를 계승한 거니까 이렇게 조공을 계속 바쳤다. 그래서 일본 나름대로 독특한 어떤 천하관 이런 거에 입각해서 이제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국이 자신의 지금 현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발해의 역사를 어떻게 접근할
발해의 역사를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 문제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없긴 하지만 일단은 한번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발해 성립과 흑막을 이제 본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발해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학계에서는 이원적인 연합국가가 본다고 했죠. 지배층은 고구려, 피지배층은 말갈족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연원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난이나 대항 같은 독자적인 연원을 사용해서 자주정신을 표출했고 왕권 강화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이제 뭐라고 할까요? 고려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고려의 내재 외양 체제 있잖아요. 그래서 안으로는 황제국을 칭했지만 밖으로는 사대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자주적인 정신을 이제 표출했다. 대외적으로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적어놓은 건데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 왜냐면 내재 외양 체제에 따라서 당나라 관계에서 우리가 독자의 언어를 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국내용을 쓸 수는 있지만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발해의 첫 번째 왕이었던 발해 건국장인 고왕을 보죠. 예. 이 고왕은 그 대조영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여기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이 대조영이 살았던 곳은 어디냐면 영주였어요. 영주. 영주. 요소 지역 있죠. 그래서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 멸망시키고 나서 그 당시 이제 뭐 말갈, 그다음 고구려인, 그 거라인들 그 중에 말 안 듣는 애들을 대규모 영주 지역에 뭐냐면 몰아서 살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진춘이라는 사람이 이 건안 쪽인데 이준이 영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대종의 아버지가 걸사비유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아버지가 이제 뭐냐면 자기 일족을 끌고 와갖고 도망쳐 나왔죠.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이 계승했는데 이게 대조영이고 대조영이 길림성 동문산에서 건국을 했어요. 예. 그래서 국호를 진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발해도 계칭했다고 하는데 진이라는지 발해라는지 이거 다 중국적인 기록이 있어요. 중국 기록. 신당서나 구당서에 있는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발해라고 하잖아요. 발해. 근데 발해인들이 자기 나라를 발해라고 불렸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중국 입장 올 때는 자기가 망했던 고구려를 다시 부흥시켰다고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고려라는 국호를 그대로 쓰면.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봉을 이제 했대. 사대 관계를 맺을 때 이제 뭐냐면 그 사대 책봉을 하잖아요. 그때 주어진 게 봉호인데 봉호를 발해 구강 또는 발해 군왕 이런 식으로 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발해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발해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일본 측 기록이야. 일본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교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발해 기록이 이제 일본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고려 국왕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예. 그래서 권고려사 해갖고 고려의 파견은 사신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목간에.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고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네, 고려라고. 근데 지금 중국 측 기록에서는 발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발해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발해보다는 고려라고 했을 것이 훨씬 더 가깝지 않느냐 보는 관점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것이 바다가 고구려의 계승국가다. 이렇게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자, 하여튼 이 공항은 이제 동문산에 국가를 만든 다음에 돌굴과 연결해서 이제 방해 세력을 이제 견제하고 그리고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의 통합을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조영이 이제 그 뭐냐면 구당서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제가 잘못 말한 게 있네. 이진충이 반란일 때 대조영이 이제 말갈 족장이 걸사비유예요. 그 아버지가 걸사비유가 아니라 그 걸사비유가 이제 그 말갈 족장이고 이렇게 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조영이 이제 말갈 족장 걸사비유께 각각 우일고 동쪽 망명했다는데 대조영이 그 이끌기 전에 그 아버지가 있었어요.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버지가 이끌다가 이제 대조영이 이제 아버지 죽고 이제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아까 이제 걸사비유가 그 당시 이제 대종의 아버지가 아니라 같이 이끌었던 말갈종 계통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무왕을 이제 보죠, 무왕. 네. 무왕은 이제 그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요 관련돼서. 이 무왕은 당나라와 대립 관계에 있었어요. 예. 겉으로는 이제 사대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영토를 확장해서 여러 이제 세력들을 복속시키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고 그다음 신라의 북방 경계를 강했다. 그래서 신라와 이제 대립하면서 신라가 북방 경계를 강화했던 시기가 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난이라는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했어요. 자, 당과 대립했던 이유가 뭐냐면 흑수 말가 때문이야. 흑수 말가는 이제 잠깐 지도를 보시면 아래 지도가 있나? 어, 뒤에 제가 놔뒀나? 여기 있네. 흑수 말가는 이게 좀 지도가 좀 그런데 여기 보면 흑룡강 있어요. 흑룡강. 대충 이렇게 흑룡강 있어요. 흑룡강 지역에 있는 이제 말갈색을 흑수 말갈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송화강 있죠. 송화강 주변에 있는 걸 송말말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평전에 있는데 이 흑수말간은 끝까지 이제 뭐냐 바다를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견제하고. 근데 이제 당나라가 흑수말간하고 뭐냐면 공수동맹을 맺죠. 조공채권 관계 맺고 흑수말간이 당나라 간직을 받고 그러니까 바다 입장 볼 때는 여기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먼저 쳐야겠다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흑수 말가를 공격하게 된 거야. 근데 일단 흑수 말가를 공격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당나라를 공격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당나라하고 이제 이렇게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었던 대문회가 반대했어. 지금 괜히 흑수 말가를 공격했다가 잘못하면 당나라를 공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왕이 이제 무시하고 대무회를 오히려 총사령관 임명하죠. 흑수 말갈 공격할 때. 근데 이제 대무회가 끝까지 공격하지 않으니까 무왕이 얘를 잡으려고 가. 그러니까 대무회가 중국 도망을 가죠. 그런데 이제 무왕이 이제 당나라한테 도망간 대무회를 돌려달라고 하니까 대무회가 뭐 죽었다니 뭐 하면서 이제 거짓말 친 거야. 결국에는 이제 무왕이 이게 거짓말인지 알고 대무회를 이제 죽이려 자기까지 이제 보내고 결국에 대무회 죽지 않고 이제 끝까지 살아남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또 무왕은 더 나가서 장무를 당의 상동지방 등주를 공격해요. 예. 그래서 장무가 당의 상동지방 등주를 공격해서 등주 자사를 죽이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있었다. 자사 위준을 죽였다고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당은 신라 연결해서 이렇게 대무에서 유주를 보내서 또 발해를 공격해요. 그리고 당나 신라군이 또 발해를 협공했지만 퇴각을 하죠. 예.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요거에 대응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당과 신라군의 발해 협공도 실패했다. 예, 신라군이 이제 갔다가 돌아왔죠. 이게 뭐 날씨가 별로 안 좋아갖고 싸워보지도 않고 이렇게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관련된 기출 사료를 제가 적어놨어요. 육수 말과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것만 읽어볼게요. 자, 732년 9월 장문후의 장군이 이끈 발해군은 발해반과 항해를 구분짓는 모두 열도에 따라서 바다를 건너 당나라 등주를 공격했다. 자, 발해군은 등주에서 위준을 죽이고 등주속을 함락했고요. 함락했다고 해서 여기가 뭐 점령했다고 보다는 잠깐 함락하고 이제 다시 물려났어요. 자, 그러자 이제 대문에는 당나라는 대문을 시켜 동생이죠. 그래서 유주의 군대를 동원해 가대군을 막게 했다. 동생 무예가 이제 출정했던 소식을 들은 무왕은 자기를 보내 문해를 주기로 했지만 실패했고 등주 공격을 계기로 741년 수말가는 당나라 사신을 보내지 못했다. 자, 무왕은 강대국인 당나라 상대로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면서 당나라가 바다를 결코 약잡아올 수 없게 만들었다. 733년 무왕은 당나라에 대항하는 권한을 지정하여 어, 억류를 파기됐다. 권한 발의 돌고까지 힘을 합쳐 도주의 당군을 격파했고 다급해진 당나라는 신라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발의 남쪽 국경을 쳐 발해군을 교란시키기로 했다. 출진했던 이제 신라군은 그 추운 날씨 탓에 무수한 동상자를 남기고 퇴각을 해버렸고 또 무왕은 다시 공격을 군대를 보내 당나라의 마도사를 공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라와 발해 당의 협공이 했지만 실패했고 오히려 역공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라는 나름대로 발해 공격에 실패했지만
나당 전쟁 이후에 소원했던 당나라 관계 정상화되면서 폐강제 일대를 이제 신라 영토 인정받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이가 나빴던, 문왕 때 사이가 나빴던 시기 있었는데, 문왕 들어오면서 사이가 이제 좋아졌죠. 예. 그래서 문왕 때를 보겠습니다. 예. 자, 문왕 때는 이제 그 이 문왕 때는 당나라와의 이제 어떤 친선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이후부터는 그렇게 대립 관계는 이제 없어요. 예. 그래서 알록사이 아니다니까 이제 요동반도에 진출했고요. 그리고 대외 관계 측면에서 이제 당과 친선을 해서 당과 또 사대 관계를 맺어요. 이게 이제 잠깐 맺었다가 이제 없어지고 있는데 사대 관계를 다시 복귀시키고 그다음에 무역이나 유학생 같은 걸 파견하고 발해 국왕이라는 호칭을 받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군항에서 국왕으로 한 단계 등업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있고 이때 유학생을 파견했는데 그때 이제 신라도 유학생을 파견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때 빈곤가라고 해서 당나라를 보면 그 당시 그 뭐야 어, 이주민 그 당나라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당나라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험 본 과목이 있잖아요. 과거 시험 이 빈곤가가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일본에 보낸 국서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스스로 천손을 정하고 천손 의식은 이제 고구려에 있죠. 나는 천재 아들이다.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근데 일본과의 관계를 구생, 장인과 사이 관계로 설정했다. 당연히 장인은 이제 바대고 사이는 이제 일본이다. 이렇게죠. 그러니까 이걸 받고 이제 일본 왕이 좀 오해가지고 건방진 거 하면서 그 내용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지배체를 정비했는데 예전에 이거 관련 수도 옮기는 부분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중경이었다가 나중에 상경으로 그다음 동경으로 이렇게 옮기는데 나중에 이제 성황 때 다시 동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하는데 이 상경이 이제 바다가 멸망할 때까지 수도였거든요. 요 상경의 위치 정확히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상경을 보면요. 자, 여기 이제 발해도 이제 오경제도를 뒀기 때문에 이제 5개 이제 수도가 있는데 그중에 진짜 제1수도는 상경 농촌부예요. 예, 여기 위치. 예전에 요거 위치 물어본 적이 한 번씩 있었어요. 상경 농촌부는 당나라 장항성을 모방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항성을 모방했고 중국 측에서 상당히 이걸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 상경을 강조. 왜 그러냐면 상경이 당나라 장항성을 모방했기 때문에 당나라의 일종의 지방 정권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상경을 이제 유적지를 되게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 애들 보면 자신이 유리한 유적지 같은 것들은 주로 발견하고 자신이 불리한 유적지가 만약에 유물 같은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 숨기려고 해 이걸 외부 공개하지 않고 예. 뭐 이렇게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또 보면, 자, 문물제도를 정비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중앙제도 삼성육부제도와, 그 다음에 지방기구로서 오경, 그 다음에 부주연, 삼층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해 중앙군대가 10이죠. 그리고 관리의 등급제도와 복정제도를 정비했다. 예. 그리고 이제 있고, 그 왕권을 강화해서 요 사람도 전룡서왕을 자처했고, 황제국을 지향했어. 예. 그래서 그 유물 유적들 보면, 향상이나 항오나 이런 말들이 나와요. 정월궁중 오지나 뭐 이렇게 보면 항상이나 항오라는 거는 다 항제국이죠. 예. 그래서 이제 칭제도 칭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대내용이야. 대내용. 네. 그래서 이제 연호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 앞에서 얘기한 내재 외양치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당나라에서는 사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예, 대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칭했다는 자체, 향상이나 항우 같은 걸 칭했다는 거는 이게 단순히 당나라 말대로, 중국의 말대로 당나라의 어떤 지방 정권이라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지금 항상 항우가 이제 칭했다는 거는 뭐냐면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이제 정권이라는 걸 알리는 거잖아요. 독립국가라는 것. 물론 당나라에서 할 때는 사대 관계지만 네. 자,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도 여긴 안 나와있지만, 그 당시에 신라와의 상설 고통을 만들었어요. 동의에 따라서 이제 상설 고통을 만들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신라도라고 하죠. 이거 신라도. 신라도. 그래서 신라도의 위치를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보통 발해는 여기 이제 크게 상경 용총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길로 나눴어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신라. 그래서 이제 거단을 가는 것을 거단도라고 하고 주로 당나라에 이제 가는 길을 이제 두 개가 있죠. 여기 보면 영주도가 있고 조공도가 있어요. 영주도와 조공도. 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동해도에서 일본의 교통이 일본도가 있죠. 여기가 좀 동해 쪽인데 이 동해가 상당히 바닷길로서 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길을 건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예전에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러시아에서 이제 일본 쪽 갔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예. 자 있는데 신라도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동경 용원부터 해갖고 남경 남해부에서 이렇게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쭉 연결된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주로 산맥이 없고 바닷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닷가 쪽에 쭉 동해안 쪽으로 가면 쭉 길이 뚫려 있어요. 예. 그래서 요 길을 통해서 신라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서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왕. 예. 서왕은 동경에 상경을 첨도했는데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선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왕. 선왕은 이제 말갈족을 완전히 복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송화 하류 지역을 병합하고 그 당시 요동 지역에 소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어. 소고구려. 예. 그래서 요동 지역에 소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통합을 했어. 그리고 오경 15부 62조를 완비했고 송화 유역의 말갈족들을 완전히 복속을 했다는 거. 예. 이런 것들. 이 말갈족 복속하고 이제 연결돼 있네요. 예. 자, 그래서 발해 융성기였고 해동성국이다. 그래서 해동성국이라는 것은 바다의 자죠. 이게 동자고, 그러니까 중국을 기준해서 동쪽이 있잖아요. 바다가요. 그리고 이제 성국이라는 거는 성할 성자, 나라 국자죠. 그러니까 바다의 기준의 동쪽에 있는 바다가 뭐냐 흥성하다. 바다 동쪽에 나라인 바다가 흥성하다라는 의미에서 융성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해동성국의 칭을 얻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선왕 때가 제일 뭐냐면 그 번성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후부터는 그 왕들이 매번 나오긴 하는데 이게 띄엄띄엄 나와. 띄엄띄엄. 예. 그리고 나서 결국엔 예왕이 등장해. 보통 예자가 들어가면 권력 결론이 안 좋은.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거나 아니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거나 그런 왕들 예자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왕도 이 거란족에 치면 멸망했고 잠시 동남국이라는 요의 계례 정권이 수립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발해 유민들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거의 200년 동안 지속됐다고 그래요. 뭐 전한국, 후 발해국, 오사국, 훈효국, 뭐 그다음에 대발해국 그런 것도 있고 일부는 이제 고려의 기속을 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대강현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발해 멸망 후에 5만 명의 발해 귀국했고 그때 발해 왕제였던 대강현이 들어왔다. 그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고려 시대 때 대시성이 쓰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발해 유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발해 유민들이 오랫동안 이제 요나나 거란족과 싸웠기 때문에 검차 있죠. 예. 보통 이제 대거란 전쟁인가? 뭐 여기 보면 검차가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창이 있고 여기 수레가 있는데 이 수레를 밀면 그 창이 여러 개 있는 걸 이제 밀고 들어가잖아. 예. 그럼 말이 이제 달려오면 요 밀고 창 달린 그 수레에 그 밀고 수레가 이제 들어오면 막 말이 막 죽고 그러잖아요. 이 검차인데 이 검차 같은 것도 이제 발해 유민들이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발해를 우리 민족으로 보는 국가 근거가 뭐냐? 예전에 이거 관련되어서 이제 동북 공정 관련된 거하고 연결돼서 시험 문제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보면 여러 가지 기록도 있죠. 일단은 외교 문서나 문헌 기록을 보면요. 자, 발해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발해 왕을 자신의 고려 국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무왕 때 일본의 기록에는 발해 국명 대신에 고려국이라고 호칭이 등장했고요. 그래서 앞에도 나왔지만 이 발해라는 것은 이제 그 당나라가 준 봉호이기 때문에 실제 발해인들이 썼던 그 뭐냐면 국호는 아닐 거라고 보는 관점이 많아요. 예. 그다음에 무왕의 국서에는 고구려 애터전에 회복했고 그리고 부유의 풍속을 이어받았다는 기록도 있고요. 근데 구당서의 발해 말간이 대조용은 고구려 별종이다. 근데 이제 신당서는 좀 다른 기록이 있어요. 본래 속말 말간으로 고구려 붙은 자다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좀 약간 다른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발해의 이제 후속 국가.
는 정왕국에서 국수를 보면 신은 본래 고구려의 옛 땅에서 살았던 바다유민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에서도 있던 고복 순례인기가 있어 예니있은 같이 바다를 고구려 후에도 새로 나눠 인식하고 있었고 고구려의 보정하는 손자인 고우는 그의 모지몽에 수 바다인이라고 적었다 뭐 이렇게 있고 자 등등 해가지고 바다가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보는 국가 근거가 문헌학적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일본기 속일본기가 있죠. 서울번기는 이제 그 당시 발해하고 그 일본 간의 교류가 많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는 과정에서 발해의 어떤 내용들을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무왕의 발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청은 상가 고려공학에 문안한다. 그래서 이제 고려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발해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함부로 일본 청은 입장을 때 너네들 왜 우리가 장인 사이 관계냐? 얘를 잃은 거다. 천손이라고 하고, 자, 이게 고구려 그 뭐냐 발해가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걸 이제 얘기한 거죠. 자,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발해가 이제 우리 그 민족의 역사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또 민족 구성에서 볼 수 있는데 발해 지배층의 다수가 고구 유의민이었고요. 그래서 왕과 귀족 성씨, 고씨, 대씨, 양씨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적혀 있고 그래서 이제 송막 기문에 이제 있다. 이게 중국축 기록이거든요. 그다음 발해 미술 양식에 고구려 요소가 강했고 발해 지배층의 무덤 양식이 뭐 벽돌 무덤이 있긴 있지만 고구려식 주식 돌방 무덤이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모준 양식이 있잖아요. 이 청장이 여기 볼 때 평범한 게 아니라 이게 계단처럼 올라가는 양식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정형적인 이제 뭐냐면 고구려 돌식 돌방 무덤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어 간사시 중에 고씨와 대씨가 많고, 그러니까 방대 사람이나 후대 사람들이 바다를 신라를 대비해서 북국을 인식했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신라는 남국이게 됐죠. 그러니까 바다가 멸망한 후에 세자였던 대강령이 유민들이 한반도에 유입됐고, 그 부흥운동 실패 후도 계속 유입됐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발해의 이제 외교 정책을 보죠. 예. 자, 발해의 외교 정책을 보면 크게 당나라, 신라, 일본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당나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당나라 처음에 무왕 때는 대립 관계였어요. 근데 친선관계, 문왕 때는 친선관계로 전환됐죠. 그래서 이후부터는 계속 친선관계 유지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립관계를 이제 볼 수 있는 게 억수구 말가를 공격했다는 등 장문의 상등반도 공격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8세기 후반 때 이제 유학생 빈곤가 합격. 요거 이제 되게 중요하죠. 이거 관련돼 갖고 시험에 나왔죠. 예. 신라의 관계, 신라 그 발해 관계는 상당히 대립과 친선을 교차를 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신라 지배층의 보수적인 자세나 발해 지배층의 반신라 의식, 왜냐면 고구려 유민 계통이잖아요. 그리고 당의 이제 이강과 어떤 분열 정책, 이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대립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쟁장 사건과 등재 서열 사건이야.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이건 무슨 사건이냐. 자, 일단은, 젠장 사건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여기도 이제 나와 있긴 하는데, 예, 가와 관련된 사유죠. 이게 뭐냐면, 발해 사신이 신라 사신보다 윗자리에 앉을 것을, 그, 뭐냐면 앉은 것을 이제 거절한 사건이야. 그러니까 뭐냐 바다의 사신이 신라 사신보다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그걸 보고 이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신라가 이제 요청하니까 받았다 해서 바다의 사신은 이제 신라 사신보다 아랫자리에 앉힌 사건이거든요. 이게 쟁장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황제의 입장 올 때, 당나라 입장 올 때 이게 각국의 이제 사신들이 오면 그 당나라 입장에 중요한 그 국가수 순서대로 이제 사줬다는 안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례적으로 신라가 요게 있고 발해가 여기 있어요. 근데 발해 입장을 땐 신라보다 더 강성하고 땅도 큰데 신라보다 아래에 있잖아. 자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발해가 이제 당나라한테 우리가 신라보다 좀 위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걸 거절했어요. 예. 그래갖고 요 관련된 사건이 쟁장 사건이다. 쟁장 사건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최치원이 이거에 대해 고맙다고 당나라 소정에게 이제 뭐냐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도 이제 중요한 사료죠. 요 내용도.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등재서유 사건은 요거와 관련된 거죠. 요게.
요게 이제 뭐냐면 빈곤과 관련된 내용인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나라에는 외국인을 상대로 빈곤가를 이제 실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라나 바대사람이 많이 응실했어. 네. 그래갖고 이제 이 등재 사건, 서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자, 요게 뭐냐면 일단 이게 두 번 있었어요. 897년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그 906년에 있었어요. 아니, 906년에 있었다. 906년. 897년은 등재 사건이 있고 쟁장 사건이 있었고 906년에 있었네. 906년. 자, 906년에 이제 뭐냐면 그 신라의 채원이가 발해 오광창보다 빈곤과 등재 소차가 앞서니까 때마치 당에 사시는 왔던 오광창 아버지였던 오소도가 아들의 석찬을 올려달라고 칭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거절됐는데 이게 등재 서열 사건이야. 예. 그래서 등재 서열 사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빈곤과 관련돼 있다. 그리고 있고 그래서 쟁장 사건과 등재 서열 사건이 이제 그 당시 신라와 대립 관계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관련된 내용은 이제 예전에 그 기출 사료에 나왔던 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친선 관계를 보면 대조영에게 대하찬을 자수했다. 대하찬. 근데 이 대하찬이라는 게 그 5등급 정도 되죠, 이게. 그러니까 대조영을 신라의 5등급 정도밖에 안 된다고 간등해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게 친선 관계 볼 수가 있나? 그리고 이게 내용이 어디 나오니? 최치원이 당의 소정에게 앞에 쟁제 사건을 겪으면서 고맙다고 편지를 썼잖아요. 서한을. 그 안에 있는 거야. 거기 보면 이제 그 추장 대조에게 실내 오픈 계약처를 줬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친선관계로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대조영 입장일 땐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예, 자기들 이제 신라에 5등급밖에 안 본 거다. 5등급 정도.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사신 교환을 해가지고 그 뭐냐면 원성왕과 현도왕 때 이제 사신 교환했고 아까 이제 신라도를 설치했다는 거 그다음 북국이라는 표현이 있다. 예. 그래서 북국이라는 표현도 이제 뭐냐면 최치원에 그대로 나와요. 예. 그래서 후에 이제 대비돼서 이 남국이 신라고 북국이 바대잖아요. 이걸 나중에 유독국이 합쳐서 이걸 남북국 시대라고 이제 지칭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쯤에 당나라 황제였던 소정에게 보낸 편지, 그 뭐냐면, 그 편지가 편지가 아니라 표네요. 표문이 뭐냐면, 사불어 북국 상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국이 윗자리에 위치함을 불허함을 사대하는 표 해가지고, 이제 감사의 표시를 이제 해서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포문을 올렸어요. 이것도 개 중요한 사료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이 쟁장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지금 밑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등재서열 사건인데 등재서열 사건 중에 이제 앞에 언급했던 사건이 그 906년에 일어날 건데 제가 두 번 있었다고 했잖아. 1차 사건도 있었어요. 이게 875년에 있었어. 예. 아까 좀 하다가 잘못 얘기했는데 875년이 1차 사건이고 앞에 언급한 것은 2차 사건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두 번의 등재 그 뭐냐 서해 사건이 있었다. 빈곤가에 너는 뭐냐면 그 장원 자리를 둘러싸고 합격자 서열을 둘러싸고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875년 당의 빈곤가 합격자 서에서 발해 오소도가 신라 이동 다 높은 점수 얻어서 수석을 했고 이때 최치원은 일국의 수치를 영원히 남을 것이 한탄했고요. 이때는 이제 1차 때는 발해가 승리했다. 근데 2차 때는 아까 말했지만 신라가 승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의 등재 서열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일본 간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뭐냐면 친선관계 유지했어요. 일본하고 이제 뭐냐 발해가 서로 교류가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국제적 교류를 피하기 위해서 외와 친선 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일본에 의한 일본과 발해 신라 혹공 계획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나라 시대 때 이게 나라 시대일 거야. 나라 시대 때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 일본사 할 때 좀 다시 얘기할게요. 예. 그렇지만 일본 내부 사정과 발해 고질로 좌절했다. 그래서 일본이 그 당시 그 발해와 함께 신라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 일본의 내부 사정하고
발해 거절로 좌절됐다. 이렇게 있어요.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일본사 할 때. 예. 자, 그래도 일본 관련된 기록들이 되게 많아. 발해에. 그래서 소 1번기에 발해 관련된 기록들이 되게 많죠. 그건 아까처럼 일본과 발해 빈방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자, 발해의 이제 지배 구조를 보겠습니다. 정치 체제를 볼게요. 예. 발해는 당의 삼삼육부제를 받아들였지만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모방했죠. 네. 그래서 또 뭐냐면 부친 운영이나 간청의 명칭 또 발해 독자성을 또 반영했고요. 그러니까 중앙 조직은 이제 크게 삼성육부 7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정당성이 있고 이게 이제 이 정당성은 당나라의 상서성이죠. 선조성이 있고요. 당나라의 문화성이고요. 중대성은 중서성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정당성의 권한이 되게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재상은 이 대내상이 선조성과 중대상을 거느렸다. 예, 이 정당성의 권한이 컸고 그리고 정당성 밑에 자사정, 우사정 이렇게 나눴고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인데 이게 원래 이제 유교적으로 이제 유교적 덕목이잖아요. 이걸 이제 뭐냐 간책 명칭을 쓴 거야. 그래갖고 유교적으로 아하했다. 아름답게 꾸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당성 권한이 되게 컸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정당성은 왕명을 집행하는 행정기구로서 최고 합의기구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성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됐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에 감찰기구로 중전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 주정관 같은 것도 있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 발해도 어느 정도 이제 유학 경전이나 한문학 교육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문서와 기록들과 역사서를 남길 거라 보고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 예. 왜냐면 발해가 멸망할 때 다 불타 없어진 거야.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발해의 독창성 근거를 볼게요. 일단 삼성이 형식적으로 분리돼 있고, 정당성. 원래 이제 그 당나라에서 상수성 권한이 약한데, 여기는 정당성 권한 크죠? 그래서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성이 선조성의 장관인 자상과 중대성의 우상을 통합했다는 거. 그래서 합작이구의 최고 위장이었고, 자사정이 충인 위불 권유였고, 우사정이 진예 신불 권유이고 업무를 분리했다. 이원적 운영이었는데, 요거는 저는 요게 동감을 하기 좀 그래. 왜냐면 당나라도 이혼주고 운영했어요. 자사정, 우사정 그 개념 자체가 당나라 그 간증이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여기는 독자성을 했다는 내용을 이제 왜 적어놨냐면 한국 통론에서 적어놨기 때문에 그게 적어놓은 거야. 왜냐면 뭐냐 중국사를 전공하지 않은 관심 없는 그 한국사 교수님이 받아서 낼 때 분명히 이제 여기 한국 통론에 입각해서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어놓는데 제 생각은 요거는 좀 독자성의 근거가 좀 미약하다. 중국도 여기 따라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다음 육부의 명칭은 유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유교적인 어떤 덕목을 가지고 육부의 명칭을 고쳤죠. 이걸 아했다고 했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그만큼 이제 그 어떤 의미가 있냐? 유교가 상당히 발달됐다는 거야, 발에서. 그러니까 유교가 발달됐다는 것은 기록을 상당히 많이 남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교 문화권에서 기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서가 있을 거라 보지만 지금 남아있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조직을 보죠. 자, 오경제를 돕고 15부 62주를 뒀어요. 그 오경제는 15부 중에 군사 행정적 요충지를 마련했고 지방 통제 거점 역할을 했다는 거. 수도를 자주 옮겼죠. 그래서 맨 마지막 수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경 용충부 요 위치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 15부 같은 경우에는 그 부여나 숙친 등 각 종족 생활권 단위로 설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경 15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주나 현이 있죠. 주현 밑에 그래서 주의 자사나 현의 현령은 대부분 이제 그 지역에 그 중소 총장들을 임명했다는데 아마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그 지역의 토착인데 그 토착 그 부족장들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말갈족들 임명한 것 같아. 근데 어떤 책에서는 그 현까지 중 그 뭐냐면 중앙에서 임명했다고 이제 그 책이 있어요. 뭐 교과서도 그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하여튼 요게 이제 있고 자사나 현령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일본가와 일본에 무역 갔을 때 같이 따라갔다고 했거든요. 이게 매년마다 일본이 이제
그 무역을 하잖아요. 바다하고. 원래는 20년마다 한 번씩 가기로 했는데 실제 이거는 그냥 원칙일 뿐이고 뭐 10년마다, 5년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때 이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 사전을 파견할 때 그 당시 주의 자사나 현령도 같이 따라갔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주와 자사나 현령이 그 당시 토착 말갈 부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부족의 물건들을 받아가지고 일본과 교류하기 위해서 같이 따라갔다는 설도 있어요. 예. 하여튼 중화 현에 토착인을 임명했다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파견했다는 설도 있고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올 것 가능성 없고 오경제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제도는 중앙부에 시비가 있었고 발해 무역과 사이를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발해는 5개 대교통로가 있죠. 일단은 강나라간 영주도가 있고, 영주는 이제 요소 지역을 거쳐서 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소 지역의 중심 도시가 영주였거든요. 예. 그다음 조공도가 있었는데, 조공도 압록도, 이 압록강의 연안을 따라서 이제 가는 길이 조공도고, 신라를 갔던 신라도, 일본을 갔던 일본도, 거란을 가는 거란도가 있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강가의 무역은 8세기 이후부터 문왕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평화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립 이후에 활발했고 정조의 바다관을 이제 설치했다. 그래서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동해안 해설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 대규모 무역인데 한 번에 수백 명씩 갔다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신라 견제 의미도 있고 또 일본 입장 때는 그 당시에 당나라하고 조리가 잘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를 통해서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바레 사회 구조는 바레는 소수의 고구려 유민들이 있지만 지배층이 되어 다수의 말갈족을 지배하는 사회였고 말갈계 극소의 지배층이 편입되기도 하고 세종은 대부분 고구려 계통이죠. 말갈족 중에서도 지배층이 편입된 계층도 있어요. 그래서 성씨 중에 보면 오씨 있어, 오씨. 이 오씨 같은 경우에는 그 말갈이냐, 말갈인. 아까 이제 등재서해 사건에 오씨가 나왔잖아요. 말갈 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성망족이라 해갖고 제1성들이 있어. 이 바다 귀족들이 성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귀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일반 귀족 중에 우성망족이 있어요. 일반 귀족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성망조 대씨, 고씨, 고구려는 그 계류국 출신이죠. 장씨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양씨, 그다음 오씨,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냐 말갈 계통의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일반 귀족들은 49개 이렇게 성씨가 확인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 계층들 보통 백성이라고 해요. 백성. 네. 자, 백성이 아니라 저 이런 계층 귀족이라고 하고 그 밑에 또 성씨를 갖춘 계층이 있어요. 이들 백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성망족하고 이제 일반 귀족들 밑에 성원이 있는데 그 그렇다고 해서 얘들 좀 귀족은 아니야. 하류 지배층 정도 이렇게 부르는 가문도 있어. 예. 그래서 이들은 그 뭐냐면 총장 정도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양민, 평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근대 시대 고려 이전 고려까지는 백성은 지배층, 하류 지배층의 일부였어요. 왜냐면 백성이가 여러 성을 가진 집단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우리가 평민으로 인식한 거는 나중 얘기야. 네, 뭐 중요하진 않지만 하여튼 이 백성이라는 좀 하류 지배층이 있었다. 일반 기준 밑에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발해 문화를 보죠. 발해 문화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도가 주어지고 그 지도와 함께 발해 문화 유적지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아마 그 일제시대 때 이제 일제강점기 때 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그 1930년대 뭐 한국 독립군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 내용하고 그 발해 유적지와 관련돼서 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11년 기준 문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자, 발해 문화의 특징을 보면요. 귀족 중심의 어떤 예술이고요.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당문화를 흡수했다. 그래서 고구려적 요소와 당적인 요소가 같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당나라 요소가 있고 고구려 요소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상경이죠. 그래서 그 중국 정부에서 상경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장안을 모델을 하고 있어요. 주작대도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등제, 동경성 축조 뭐 이런 것들 종효고시 공주모지가 이제 벽돌무덤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들. 하지만 고구려적 요소가 있어요. 고구려 요소도 강한데 일단 오경제, 오자도 끊어진 거는 부여 고구려 계통의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온돌장치.
정형적인 우리나라 이제 뭐냐면 남방잔치죠. 그다음 모주인 구조. 그다음에 사원지의 불상 양식.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 불교도 받아들이겠지만 원초적으로 고구려 불교예요. 예. 그러니까 가대는 고구려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 예. 요게 여기도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 양식 같은 경우는 거의 상당수가 고구려 불교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당의 연화문, 석등. 이 석등이 여기 있죠. 되게 커요, 이게. 이게 뭐 8m, 9m 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되게 크고 그 다음에 발해 음악이나 뭐 정해공주무가 90도입니다.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발해 성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장항성 이게 상경을 얘기하는 게 다른 그 성터를 얘기한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치라든지 웅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해 고구려의 정욕적인 그 뭐야 그 성양식이잖아요. 그 치 같은 경우에는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저기 쳐들어오면 여기에서 이제 상방을 양방을 공격하는 거고, 음성은 이제 문에 있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 거야. 그럼 저기 오면 이 음성에서 웅이 이제 그 껑이거든요. 껑이 이렇게 그 날개를 피는 것 같이 날개를 오무는 것 같이 이게 해서 이 운성이라고 하는데 이 운성을 이렇게 하면 저기 쳐들면 여기에서 사방을 공격할 수 있고 정문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뭐예요? 얘들이 오면 이쪽 사방을 공격할 수 있죠. 그래서 웅성이라든지 치 같은 건 정형적인 고구려 성경 양식인데 이런 그 건축 양식이 뭐냐면 그 발에도 보인다는 거. 고구려 그 성을 만드는 방식이요. 예.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여기에 좀 눈여볼 게 정호공주모와 정혜공주모죠. 이게 이제 이 사람은 그 누구의 딸이냐면 문왕의 딸이에요. 예, 문왕의 딸이고 셋째인가 넷째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지방 영주에게 결혼을 했다가 일찍 죽었어. 예, 그래서 거기에 무덤 묘지명을 보면 뭐라고 하면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런 말들이 나와. 상 이런 말들이 나오고 이런 것을 이제 내재 외양 체제가 이제 싣고 발해가 그래서 그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죠. 예,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발해 불교를 보죠. 발해 불교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불교를 계승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유적지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왕실과 그 다음에 귀족 중심의 불교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발해가 이제 불교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문왕의 그 칭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문왕의 칭호. 그래서 여기 보면 대응 보역 호 금강 긍률 송법 대항이라는 거죠. 예, 다 불교식이죠. 예.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제 있고 그래서 대응이라는 것은 이제 전륜성왕을 의미한 거고 보력은 이제 문왕의 연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여기 금농성이라는 성법 대응도 다 그 전륜성왕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런 걸 볼 때 바레가 얼마나 불교를 강조했다는 걸 이 문홍의 조노라는 건 살아있을 때 붙여진 명칭이에요. 시호는 죽은 후에 유명한 사람이나 왕한테 붙여진 명칭이고요. 예. 자,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간음신앙과 법화신앙을 같이 했다. 이걸 볼 수 있는 게 이불병자상을 볼 수 있어요. 이거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간음신앙과 법화신앙을 동시에 믿었다는 걸 이불병자상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나왔죠. 예. 그래서 이 발해 동경과 중경에서 주로 출제됐던 이불병자상. 예. 그래서 고구려 후기 법화사상을 정토 이은 발해 불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해도 도교도 영향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정효공주나 정혜공주 모지에 불교 장생을 기원하는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발해 고궁인데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정혜공주 모지하고 정효공주 모지가 있어요. 둘 다 이제 문왕의 딸이에요. 일찍 죽었죠.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보통 이제 발해 고분하기 전에 그 발해는 이제 다양한 그 무덤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 형태가 이제 고구려 계통의 무덤이죠. 석실분. 그래서 이제 행렬식 석실분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주류야. 고구려 계통. 아, 참고로 이건 지배층이에요. 지배층. 피지배층은 이제 뒤에 언급된 여러 무덤에 붙일 수 없고 주로 땅 파고 그냥 묻으면 되는 거고 이 사람들 어느 정도 이제 뭐냐면 좀 약간 부족장이거나 지배층 무덤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어, 그 토강모야, 토강모. 근데 토강모는 주로 이제 어떤 사람이 묻자면 말가계통.
그래서 이제 말가계통은 이제 이렇게 뭉치는 거죠. 간을 팔고 땅을 파고 간을 집어넣고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이게 토각모양 널무덤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게 이제 말갈계통이나 부여계통이 이제 했던 무덤 양식이야. 원래 그 중국 계통들도 이런 토각모를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그냥 벽돌 무덤 전축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전축분인데 이거는 중국에서 왔죠. 그래서 있는데 주는 이거다. 왕실 무덤, 지배층 무덤, 석실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교계통. 물론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다른 그 일반 사람들 그냥 돌무지 무덤이나 그냥 땅 파고 그냥 묻거나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배층을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정해공주 모지를 보죠. 동아현에 있어. 동아현의 위치 좀 알아두세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있고. 정해공주는 중경 홍덕부에 있어요. 각각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시간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데 일단은 정해공주 모지 같은 경우에는 돌방 동토 무덤 고구 양식이죠. 행렬식 석실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 그래서 고구려식인 굴식 돌방 무덤이 행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청장 구조 말갈 조전 아까쯤에 이제 보증 양식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경 형덕부에 있는 정어공주 모지는 벽돌 무덤이죠. 여기 보시면 전축분 형식이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렇지만 벽돌 무덤이지만 중국식하고 좀 다른 게 뭐냐 천장이 위로 계단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모듈 양식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볼 때 이제 당나라와 고구려 문화가 결합된 양식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용을 좀 봤고요. 예전에 한번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거 좀 빠졌는데 그 왕의 명칭과 관련된 거야. 왕의 명칭. 이게 제가 하다가 도중에 봤는데 자, 이 왕들 있죠. 왕들의 명칭을 그 당시 뭐라고 해야 가독부라고 했다고 해. 가독부. 그래갖고 이제 왕의 명칭을 가독부로 했다. 그래서 바레인은 왕을 가독부라고 불렀으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왕 외에도 중국적 왕 외에도 가독보다는 고유한 칭호가 있었다. 이거 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이제 백제나 그 부여도 왕을 어라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와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발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 동북 공정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이 동북 공정은 이제 중국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고구려하고 그 발해들 자기 나라 역사를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데 중국 애들이 동북공정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수민족 역사를 자기 민족 역사를 편입시키려 해요. 그러니까 티베트 역사도 우리 거고 저쪽 그 몽골 역사도 우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중국의 역사도 편입시키려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동북공정을 행해진 거야. 그래서 공정이라는 건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고구려와 아래의 역사를 자기 역사로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본격화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한국하고 중국 간의 어떤 역사 분쟁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동북공정 사업이 많이 나왔어. 근데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왔다. 이게 마지막으로 나온 게 2000년대인가? 2002년인가? 뭐 2006년도인가? 2006년 독자적 천하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이것도 나올 수 있는데 독자의 천하간 나온까지 생각하면 동북공정을 해석할 수 있는데 동북공정까지 그냥 자체를 물어보는 거는 한도가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06년도인가 그때 나오고 나서 동북공정 자체를 물어보는 게 2006년, 2007년, 그러니까 2006년, 2007년 나오고 나서 안 나와 지금. 자, 하여튼 동북 역사의 삼상의 역사를 바로잡는다. 국가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 바로잡는다. 이게 동북 공정 내용이죠. 예. 자, 일단은 이제 그 목적이 뭐냐? 고대적인 중화 사상을 현대 사회까지 적용해요. 중국의 소수 민족을 통일적인 다민족 국가. 이거 되게 강조해, 중국에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그래서 중화라는 민족을 예전에 우리가 한족만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한족이 아니라 대민족주의에 입각해서 중화라는 그 개념을 한족과 그 다음에 소수민족까지 확장을 해. 제가 중국 사회 얘기할 때 좀 몇 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대민족주의 입각해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를 강조해서 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이에 반해서 이제 우리 측은
지금 문화적 계승, 고구려하고 바레가 비록 지금 중국 땅에 있지만 뭐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우리 쪽하고 이제 문화적으로 연결돼 있죠. 이런 걸 때 강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중국 영토에 발생한 모든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다. 이건 역사의 시간 개념을 무시한 거죠. 그리고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역사의식이 강한 조선족에는 견제와 통일에 간도에는 영토권 유고 등등. 그래서 북한 지역까지 장악하기로 하게 하는 거다. 북한 지역이 상당히 뭐냐면 고구 영역이잖아.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좀 그래요. 여기서 알아둘 거는 우리가 이제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거는 문화적 계승 측면에서 강조했던 거고, 그다음에 얘들이 이제 주장하는 근거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서 입각해서 했다. 요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한국에서 그 나는 문화적 계승을 바탕으로 고구려와 발해가 우리나라 민족이다. 우리 역사다. 근데 중국 같은 게 현재 영토나 아니 통일된 다민족 국가론에 입각해서 이렇게 했다. 근거가 좀 약간 역사 인식이 좀 다르죠. 근데 중국이 처음부터 고구려 바다가 우리 땅이다. 이렇게 우리 역사다. 이렇게 주장했던 건 아니고 원래 초기 때는 그 뭐냐면 주일래가 말한 것처럼 고구려 역사 그 조선족 역사로 인정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바뀌게 된 게 일사양용론부터 이제 조금씩 등장한 거야. 그래서 이게 좀 그런데 자 지금의 중국 영토 내에서 산재 전개돼 있던 모든 과거 역사는 중국사에 이제 속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걸 이제 적용하면 고구려사는 그 수도가 만주 지역에 있을 때는 중국사고 한인이나 통구 지역에 국내선이 있을 때는 중국사고요. 평양천도 이후에는 한국사다. 그러니까 일사양은 두 나라 역사를 같이 사용했을 때 고구려를 한국사이기도 하고 뭐냐면 중국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수도에 위치했다 그렇게 이제 한다는 일단 동북공정의 가도기의 어떤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역사 영역론으로 넘어와.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뭐냐 동북공정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사양형론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요거 개념 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 역사 영역은 뭐냐면, 개념 자체가 뭐냐면, 중국의 왕조가 최대한 팽창했던 시기 영토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공간 내에 전개된 과거 역사는 모두 중국사에 속한다. 그러면 지금은 이거는 이제 중국 왕조가 최대한 팽창했던 시기의 역사 영토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공간 내에 전개했던 과거 역사는 모두 중국사에 속한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면 몽골이 세계 정복의 역사도 뭐가 된 거야? 중국사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예. 그 청나라가 이제 만주를 점령했으니까 지금 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사가 되는 거야. 예. 자, 이런 개 같은 논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적용을 보면, 자, 고구려는 한해 현도군에 일어났고, 평안도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이 기자조선도 아직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만도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중국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국 사람이다. 조선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에서 이걸 중국 사람이라고 하고 일부 한국인 학자들도 그 주장에 동감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자, 하여튼 이 중국계 주민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난강에 설치된 지역도 고구려사는 중국사다. 그래서 중국이 최대한 영토를 확장한 것은 다 중국사다. 이런 논리죠. 고구려 멸망 이후에 고구려 유민이 다수가 중국에 흘러가서 한족과 융합됐고 고구려와 중국 왕조 조공채권 관계 맺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방 관계가 나. 자, 이런 개 같은 논리인데 고구려와 중국 왕조가 조공채권을 맺기 때문에 지방 정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신라도 그렇고 백제나 일본도 그렇고 베트남이나 다 뭐냐면 이제 중국의 조공적 그 뭐야 지방 정부하고 중앙 정부의 관계가 되는 거야. 조공채권 관계. 심지어 조선이나 고려도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중국 왕조의 그 지방 정권이잖아. 예. 근데 유독 이 고구려에서만 이걸 강조하는 거야, 지금. 예.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고구려는 출발부터 멸망까지 중국 영토 안에 존재한 소수민족이 세운 나라였고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고 고구려는 중국이 항상 신신난공해서 친속관계를 가진 조공한 중국에 예속된 나라였고 수당 전쟁은 고구려 정벌하게 유도하며 고구려가 정벌을 유도했으며 불가피하게 일어난 국내 전쟁.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방 정권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일어난 내란이다. 내란을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막 이런 논리죠. 예. 자, 일단은 이제 동북공정의 비판인데, 일단 지방정권의 문제야. 자, 중국의 사서는 고구려의 지방정권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동등한 나라거나 적대적인 나라로 보지, 그 지방정권의 그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 자, 조공채권 관련된 내용을 보면, 조공은 주나라에서 황제와 제후 간에 있었던 주변 관계인데, 한무제 때 학대됐죠. 그래서 주변 국가 학대된 고대 외교 방식이고, 그 중국이 주변 나라의 왕을 책봉하면서 정치 우위에 나타났으나
국가의 정통성에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중국의 분열기인 삼국이 중복된 조공 그 채권 관계를 가졌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더 추가하자면 고구려만 그런 게 아니죠. 주변의 나라들 다 조공채권 관계를 맺었잖아요. 자, 그럼 조공채권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이게 지방 정권이 되냐, 종속국가가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게 독자적 청원이 있다. 그래서 독자적 청원을 상당히 강조된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이제 배경이 동북공정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동북공정에서 이제 고구려가 지방 정권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들의 내면 세계를 보면 고구려의 내면 세계를 보면 중국과 다른 독자적 천하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중화적 세계관도 있고 중국 중심의 천하관도 있고 나름대로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도 있고 유목민족의 천하관이 있다고 해서 독자적 천하관을 갖고 있다는 거는 나름대로 세계를 보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과 다른.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게 여기에서 나와요. 동국공개 반박 논리로. 그래서 독자적 천하관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언급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 수당 전쟁이 고구려 웅진의 국내 전쟁이었다. 근데 고구려 천리장서 싸웠죠. 그때 당의 태도는 뭐 거기에 말리는 태도가 아니라 그냥 지켜봤다는 거. 자기가 저 지방 정권이 자기를 반대하기 위해서 천리장성 싸웠으면 당연히 당나라가 뭐라고 했겠죠. 근데 묵묵부답이었다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쟁 직전에 당이 보낸 국서에는 두 나라의 평화가 있잖아. 이국이라고 했어. 이국. 그러니까 고구려와 당의 평화를 바란다. 이런 말들 자체가 뭐예요? 그 이게 이제 그 수당 전쟁이 국내 전쟁이랑 많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국가와 국가에 관련 전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이건 지금 적어놓진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논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구려와 고려 왕제 관계 없다는 문제 그 논리에 뭐 고구려와 고려가 뭐 계승국가 아니다. 뭐 이런 논리도 이제 뭐냐면 동북공정의 논리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건 다 빼버렸어요. 예. 하여튼 이건 대표적인 것들만 적어놨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났던 건 독자의 천하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조공채권 관련된 문제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고대 사회와 경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76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는 76번이에요. 자, 여기 보면 고대 사회 특징에는 신분제 사회다. 신분이라는 것은 뭘까요? 일단 신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 이런 사회적 지위가 어, 이런 사회적 지위가 어떤 제도나 법을 통해서 보장을 해줘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가 이제 세습이 되는 거죠. 세습. 이런 두 번째 조건이 이제 뭐냐면 충족되면 그 신분이라고 볼 수 있죠. 신분제 사회는 이게 뭐냐면 성취 신분이 아니라 주어진 이게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기속 신분이죠. 기속 신분. 기속 신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근대 시대 때는 뭐냐면 이런 사회적 지위가 제도와 법을 보장받고 세습이 보장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 조선시대까지 그 신분제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신분제 사회가.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유동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좀 약간 달라질 수 있고 지금도 약간 뭐 수저, 금수저, 은수저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신분제 사회 아니냐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제도와 법으로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 세습도 보장받는 거 아니잖아. 물론 이제 영향력이 있겠죠. 세습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제도와 법을 보장하고 세습 보장받지 않기 때문에 신분이라는 용어는 그냥 우리가 사회를 비판할 때 보는 쓰는 용어고 실제로 이제 이게 사회학적 역사적 개념을 쓴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에 반해서 계급이라는 용어가 있죠. 계급.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이제 계급이라고 하죠. 예. 그다음 참고로 계층이라고 있는데 계층은 막스 베버가 이제 사용했던 건 통계학적 범주예요. 어떤 이제 기준을 가지고 그걸 동일한 이제 사회적 지위나 문화적인 어떤 교류 이런 걸 나눠갖고 계층이라는 용어를 쓰는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일단 신분이라는 건 이 두 가지 조건이 이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고대 시대 때는 조선 시대나 고대나 조선이나 엄격한 신분사인데 더 엄격한 신분사였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는 상당히 엄격했고
그래서 이제 지배층들이 왕족과 귀족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농지, 목장, 산림들을 소유했고 피지배층은 평민과 노비였다. 이들 노비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제 획득을 했는 거죠. 생산활동을 종사했지만 참고로 그렇다고 노비가 주요 이제 생산수단은 아니었기 때문에 고대 노예제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노예제사를. 왜냐면 노예제사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주는 평민들이에요. 노비는 그냥 보조적인 역할이야. 보조적인 역할. 능력보다 개인의 신분에 따라 친족의 사회적 위치가 결정됐다. 그래서 성취 지위가 아니라 기속 지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지배층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분제를 정비하고 통치 질서와 사회 기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율령을 제정했고요. 자, 그러면 고구려 사회를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사는 지배계층은 이제 왕족인 게노부 고씨와 오부족 출신에 있었고, 그 고추가라고 있었죠. 이 가짜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뭐냐면 주로 부족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게노부 왕족, 선호부의 전왕족, 전로부의 적통대인. 그래서 오부족 중에 이제 좀 최고 수장급 사람들 이제 고추가가 있는데 고추가가 누구 거냐 해가지고 이것도 요즘 많이 그래서 이것들 쓰고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는 제 통론에 있는 내용을 얘기한 거고 실제 고추가가 어떤 사람인지는 말이 많다. 그러니까 고추가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명칭만. 아까 이제 뭐가 비슷하냐면 앞에서 갈문왕이라는 존재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귀족층은 자기들의 병력을 또 거느리고 있었고 피지배계층은 대부분 농민, 자유농민, 그래서 토목공사를 동원했고 병역에 응모했고요. 율령 체제가 있죠. 반역자는 하형이나 차명에 처하고 살인자와 전쟁에 피한 자도 사형에 처하고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 보상한다. 이거는 부유의 일책시비법이죠. 이거하고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 소와 말을 죽인 자는 노비 삼는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진대법이라는 게 있는데 진대법은 을바소의 건의도 해가지고 이제 실시했다고 고국청원 때 실시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왕권 강화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홍련 충중기에 충국이 때 국가가 농민들 양곡을 대여해주고 수확기에 각계한 정근대식 굴제도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일종의 이제 이 굴제도 중에 하나죠. 예. 한국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왕권 강화하고 연결됐냐면 뭐냐면 요 시기 때 만약에 도와주지 않으면 이 농민들이 누구한테 빌리겠어요? 귀족들에게 고지도 빌리죠. 나중에 이제 귀족들이 이걸 갚지 않으면 농민들이 갚지 않으면 농민들 노비도 만들거나 토지를 자기도 뺏어갖고 농민들 토지 뺏어갖고 이제 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진대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고구청 때. 그래서 이제 을바서의 건의도 해가지고 안건각을 했고 그 외에도 고조시대 때 흑창, 을창, 조선시대 상평창 이런 것들이 한국제도의 어떤 원형이 그 쭉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상경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제도의 어떤 원형이 진대법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사치수제가 있어요. 예, 앞에서 얘기했죠. 서옥제, 그다음 전사법 이런 것들인데 형사치수제는 잠깐 고구려 초기 때에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고구려 초기 때. 그래서 이게 앞에서 우씨 관련된 내용 있죠. 고국청왕의 부인이었다가 나중에 동생이었던 상상의 또 부인이 되잖아요. 이때 이후부터는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유교 문화권이 들면서 이게 점점 없어진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사법은 이제 앞에 반양 적성비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집단 경작이다, 개별 경작이다.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집단 경작이 다수긴 한데 뭐 토지지도를 알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정확히 모른다. 다만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이 반향적성비고 전사법이 있는데 이게 토지대와 관련된 것이다. 경작 방식과 관련된 거다. 요거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요걸 가지고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백제 사회를 보겠습니다. 자, 백제 사회는 이제 지배계층이 왕족인 부여시가 있죠. 음. 여기에서 부여시에서 볼 수 있듯이 부여라고 하니까 부여에서 내려왔다고 볼 수 있어. 보통 그 중국의 기록은 여라고 해요. 여. 왜냐면 중국은 복성이 아니라 단성이잖아요. 그래서 여창이라면 부여창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 팔성 귀족도 있고요. 그다음 피지배계층은 대부분 농민들이고 그다음에 천민과 노비도 다수 존재했다는 거. 율령이 있는데 살인자, 반역자, 전쟁에 패한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고 가늠한 자는 노비로 삼고 남의 물건 훔친 자는 유형에 처하고 훔친 물건 두 배로 불겠다. 약간 고구려보다는 좀 약간 강도가 좀 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와 백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근데 고구려 백제도
사회사 전공하기 좀 힘들어. 왜냐하면 기록이 별로 없어. 남아있는 게.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아있죠. 그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에는 신문지에 대한 이제 국제 골품제 같은 것들이 남아있고 고구려 백제도 남은 뭔가 독특한 그 신문제도가 있을 거라 보고 있지만 지금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신라 사회는 그 골품제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형성된 사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골품제와 양청제 관련된 내용인데 볼게요. 골품제 설립과 이제 변천을 볼게요. 신라가 중앙집권을 발전하는 과정에서 종래의 족장을 중앙집권 체제 설립할 때 그 등급에 정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 원리가 됐던 것이 골품제 또는 그걸 이제 또 간등제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1, 2, 3품은 평민화, 4도편 평민화인데 이때 평민화 말은 이제 쓰긴 쓰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들이 일단 4도품이든 뭐 1, 2, 3품이든 이게 국인들이잖아. 노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민보다는 약간 하류 지배층인 백성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긴 해요. 백성화 됐다는 게. 그다음에 등남이라는 신분증이 있었다고 해요. 등남. 예. 등남은 이제 그 뭐냐면 이게 육두품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최치원에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이 등남이나 신라 말기 때 표현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뿌셈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몰락한 진국 귀족과 상승하는 육두품의 이 결합돼서 등남이라는 계층이 나왔다. 나는 새로운 해석을 하더라고. 아, 그래요. 좀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타임머신 타고 거기 가지 못하니까 이제 모르는데 보통 이 학계 특성 그 통성 학계 이게 통론상 그 통설 입계 통서에 입각하면 등남은 육두품 최치원이 이제 나온 것을 이제 자신의 등남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자신의 계층을. 그래서 등남은 육두품인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근데 이거는 후생 관점이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후생 같은 경우에는 1권하고 2권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국부셈, 신부셈. 근데 너무 이제 학계 주류에서 벗어난 관점들이 너무 많아.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풀셈을 1, 2권은 그냥 버려라. 1, 2권 버리고 그냥 거기에 사료에 있는 내용들만 좀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풀셈은 3권부터 읽으세요. 3권부터. 예. 자, 하여튼 골품제의 구성을 보면요. 크게 이제 뭐가 있냐면 골제하고 두품제가 있어요. 골재는 이제 성골과 진골이 있고요. 이게 나눠졌죠, 골재가. 두품은 원래 1두품에서 5두품까지 있다가 나중에 6두품이 플러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있고 두품 안에서는 자기의 노력에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지만 성골, 진골 같은 이 진골로 넘어갈 때 이거는 완전 넘사벽이죠. 예. 넘어갈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골품에 속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경주의 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호족들은 골품제 밖에 있었던 노인들 계층이야. 이게 이제 고려사의 이중적인 특징들인데 특히 신라가 되게 심했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방민들 포용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중앙관 등에 포함시킬 걸 보고 있는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경주 중심으로 해갖고 팽창된 국가이기 때문에 또 했기 때문에 다른 지방민들 포용을 못해. 그래서 주로 이제 골품제는 이제 어디 국인만 적용됐다. 노인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게 통설인데 지학사 같은 일부 교과서에서는 마치 이제 신라 중국이 넘어가면 이런 호족들에게도 골품을 주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학계 통설하고 맞지가 않아 이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넘어가고 그래서 이중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고 노인은 노인법에 의해서 규제됐다. 울진 봉평비에 있는 내용이죠. 예. 그리고 노인이 뭐고 노인법이 뭐냐 그것까지 따지지 않고 그냥 지방민 노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능과 한계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골품제의 기능해 갖고 삼국사학의 잡지에 있는 건데 흥동왕 때 이제 했던 거예요. 흥동왕 때 이제 교수를 내갖고 골품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집이나 그다음에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뭐 규제하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자, 혼인, 가구, 그릇, 위생활, 그 다음에 우마차의 장식 등 일상생활까지 특권과 제약이 부여됐고요. 5등급, 5관 등 대하천 이상 오를 수 있는 것은 진고가 성골이고, 6등품은 6등급이었던 아창까지만 승계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대하천은 아까 전에 이제 말한 것처럼 5관 등인데, 앞에 이게 대종한테 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종이 이걸 안 받았을 것 같아. 기분 나빠서. 자기 그것밖에 안 본다고 생각한 거잖아. 이게 이제 왜 친선관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간등제가 또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성골과 진골의 견해인데 이거 되게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일단은 제가 그 뭐냐면 어, 예시를 좀 뭐냐 여러 가지 견해 중에 몇 가지를 적어놨고요. 그래서 성골과 진골 같은 경우에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성골, 뭐 진골, 삼국유사 기록이 있고 그래서 진동영까지 중국하며 왕의 신분 성골이고 이 하구 때는 왕의 신분 진골이다. 이런 말이 있고 성동명의 이름은 덕만이다. 그 아버지는 진평하고 어머니 마야부의 김씨다. 성골 남자가 없어서 여인이 여자가 즉위했다. 북인이 이르기를 시조학교에서부터 진덕왕까지 28세 28 왕을 성골이라고 무효왕도 뭐냐면 마왕까지 진골이었는 삼국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진골과 성골이란 말이 세네 개밖에 안 나와.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다만 교과서에 있는 자체만 좀 얘기해 볼게요. 지금도 교과서에 이제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하도 중학교 교과서는 잘 안 봐서 정근대사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까지 09년 개념까지는 이런 개념이 들어갔어요. 7번 견해죠. 동률계가 사륜계에 비해 우월성을 나타내는 게 성골 칭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보면 진흥왕이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동률계가 있고 얘가 진지하게 사륜계죠. 또 이 금사자니까 금률이라고 또 읽어요. 예. 그래서 두 개 있는데 동률을 태자로 이제 뭐냐면 임명했는데 얘가 개한테 물려가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야사인데 그 하랑세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동률이 진흥왕의 그 뭐냐면 후궁을 좀 넘보려다가 이렇게 담을 넘었는데 거기에 개가 있어갖고 동률을 죽였다 물어서 그래서 있는 내용인데 그냥 믿지 못하겠다. 하여튼 동률은 일찍 죽었고 결국에는 사륜이었던 진지왕이 왕이가 됐는데 이 사람이 너무 여자를 바뀌었기 때문에 하백회에서 폐위를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됐던 사람이 진평왕이죠. 자, 진평왕은 그 상당히 분한한 거야. 왜냐면 진지왕이 쫓겨났고 그 후손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신의 어떤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률 계통은 뭐냐면 이게 성골이라고 해놓고 나머지 얘들은 다 진골로 이렇게 예, 처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진평왕 같은 경우에는 그 입각에서 자신은 진정한 왕족 성골이고 석가모니의 이제 종족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죠. 그러면서 진짜라는 이제 여기 병명을 썼다는 거고. 예. 그래서 동료에게가 그런 사륜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성골이라 지칭했고 나머지는 다 진골이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진평왕은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들이 없었어. 이 아들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딸인 성동왕이 됐는데 성동왕도 아마 결혼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누군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한편이 여러 사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그래서 성동 여왕 부분에 요 사이에 아들도 있었겠죠. 엘리자스 여왕처럼. 근데 이게 왕위가 요쪽을 못 넘어가. 왜냐하면 이 성골이라는 것은 뭐 정근대 시대도 그렇지만 되게 부계 계통이야. 그러니까 성덕여왕이 왕위가 될 수 있었던 건 여자임에도 왕이 될 수 있는 게 진평왕의 딸이라는 부계 쪽으로 넘어간 거잖아. 근데 그쪽 모계 쪽은 못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얘는 이제 왕위 계승이 안 되는 거죠. 모계 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성덕여왕이 없으면 국반이 있는데 진평의 동생이죠. 진동여왕이 있어. 그러니까 진평의 좀 조카인데, 그래서 진동여왕이 성동여왕이 죽고 나서 왕이가 됐던 거죠. 예. 그리고 선동여왕과 진동여왕이 이제 식권이 없다 보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김유신하고 김춘추, 신흥세력들이 이들을 보좌했고요. 결국에 진동여왕과 성동여왕이 죽고 나서, 김유신이 이제 후대도, 추대도의 그러니까 후원 아들 김춘추가 왕이가 됐던 거고, 김춘추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진지왕이고 용촌이고 이게 무열왕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쫓겨난 진지왕의 손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긴골 귀족 안에서 또 아웃사이더, 아싸죠. 김유신도 좀 아싸고, 그래서 아싸와 아싸끼리 결합해서 그냥 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왜 그러면 그 김춘추가 처음부터 선동열을 죽고 자기가 왕이 됐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 아직까지 귀족들이 성골이었던 진동여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일단 눈치를 본 거죠. 그 진동여왕을 내서 명분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죽으니까 이제는 무여왕이 왕위를 계승했다. 이렇게 보는데 요거는 교과서 관점이에요. 교과서.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교과서 관점이 그렇다는 거 좀 보시면 되고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진흥왕, 진평왕,
진덕여왕 같이 얘같이 왕명을 진짜로 사용한 것은 이들이 진정한 왕족, 즉 석가모니 같은 종족, 진종설이죠. 이거 나중에 얘기했지만, 자, 진평왕은 부친 동료를 중심으로 자기 가문을 다른 왕족과 구별하기 위해서 진종설 받던 성골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내세워 왕에게 있으면 전제 조건을 삼았다. 성골은 난 명분 아래 여왕의 등극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여기 교과서 견해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제가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모계나 부모 양계 활동과 관련된 출생 조건이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박석김 중에 박씨, 성씨, 김씨가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다 걸려 있으면 성골이 되는 거고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한쪽만 걸려 있으면 진골이다. 이런 논리예요. 이건 예전에 일제 시대 때 간학자들이 주장했던 논리거든요. 예. 아니면 그 누구야? 그 누구죠? 아,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주장했던 건데 제가 배울 땐 이게 습관적으로 얘기하더라고. 교과서에 안 적혔는데도 그냥 학교 갈 때 선생님들이 이걸 설명하고 학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이제 두 번째 견해인데 요거는 이제 견해가 이제 아니고요. 요 7번이 이제 최근에 교과서 견해인데 요것도 뭐 학계 통달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하여튼 여러 견해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진골 신화가 이제 신분이 분화가 됐는데, 자, 이거는 이제 중대 들어왔었죠. 중대 때 이제 그 전제왕권이 강화되고 왕실권이 강화되면서 1골과 2골로 나누는데 1골은 혈연적인 관계에 있는 거. 네. 그래서 있고 친치라고 하죠. 친리라고 하구나. 2골인데 1골의 범위가 점점 이게 뭐냐면 줄어들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4대였다가 3대였다가 2대였다가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이제 왕실 규모가 축소되면서 왕위 쟁탈전이 펼쳐지고 근친혼 일골이 이제 근골 그 뭐냐면 근친혼인데 그러니까 일골도 이제 보면 그 왕비 같은 거 있죠 자기의 이제 그 정식 그 부인은 일골하고 견해 그렇죠 첩은 이제 이골하고 결혼하죠 일반 평민과 결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근친혼이라는 거는 첩을 받아들일 때는 상관없고 자신의 이제 정식 왕비 받을 때는 이게 근친혼했다 요 내용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신당서에 나와요. 신당 동의열전에 나왔다. 그래서 그때 1골과 2골로 했고 그 다음에 왕종은 1골이고 그 부인도 그 종족의 아들 낳으면 보통 1골이 됐다. 자, 2골 여자에게 장가를 들지 않았으며 비록 장가가도 항상 처을 살았다. 그래서 근친혼이 해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골품제 붕괴 과정인데, 자, 이거는 이제 신라 하대부터 이제 점점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정치적, 그 다음에 지방세력 강화, 그 다음에 활동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등등등 여러 가지 측면 볼 수가 있겠죠.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